뜻을 갖다 썼다. 이제 계속 ITPS 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를 잘 이해하기 위한, 비즈니스를 무엇을 하는지 온라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비즈니스를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가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관점에서 비즈니스가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지에 대한 거는 바로 밸런스를 꼭 하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우리도 IT 전략을 거기에 맞춰서 수립하고 실행하는 거죠. 그 이야기인 거예요. 네, 그래서 비즈니스는, 자, 결과는 재무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걸 모르고 재무, 매출과 손익을 추정하다 보니까 이게 1년 단위로 피스칼 이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피스칼 이어는 뭐죠? 피스칼 이어. 재무에 관련된 기준이 되는, 결산에 대한 기준이 되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년을 말합니다. 이걸 피스칼 이어라고 해요. 네. 자, 근데 이 피스칼 이어는 항상 전년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올해는 아직 12월 31일이 안 왔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집계가 안 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과거의 1년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 과거를 단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단기 매출, 단기 손익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 지금 결과에 불과하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해야지 이렇게 자꾸 말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잘하는 게 아니라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비즈니스는 어떠한 부분에 치중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 나머지 세 개에 치중을 해야 된다. 자, 고객의 관점과 내부 플러스 관점, 학생의 성장 관점. 자, 고객 관점은 뭐냐? 작년에 산 고객이 올해도 나에게 물건을 서비스를 사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고객이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얘기입니다. 자, 내부 프로세스 관점은 고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탁월하게 만들 것인가. 탁월하다는 말은 무엇이에요? 가성비가 높다입니다. 그럼 품질은 높고 어떻게? 가격은 싸다. 자, 그렇게 품질이 높고 가격이 싼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제품과 서비스는 결과물이에요. 고객에게 주어지는. 그럼 이 제품과 서비스는 결과물이고 그 앞에 뭐가 들어왔다? 프로세스가 들어왔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또는 업무 단계나 또는 업무 활동의 단계죠. 이 프로세스를 타고 결과물이 쭉 고객한테 간 거예요. 그러면 결과물이 가성비가 높게 나오려면 뭐가 좋아져야 된다? 프로세스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부 프로세스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성원이 우리의 내부 생산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 전달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것이에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학생 및 성장 관점은 이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을 혁신을 내부 구성원, 구성원들이 학생 및 성장한다라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그들은 어떻게 된다? 내부 프로세스 개선과 혁신에 몰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맨날 어떻게 한다? 인터넷에서 서치한다. 어디를? 자업 포털에 서치한다. 그들이 그 회사를 망하는 거잖아요. 자업 포털에 서치하는 직원들. 아시죠? 혹시 여러분들의 조직에서는 어떻습니까? 업무에 먼저 합니까? 아니면 자포터를 수직적으로 설치합니까? 그 이야기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을 제공해야 된다? 신기술과 새로운 서비스, 그 다음에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를 보여주는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보내주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부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고객이 지속적으로 모이고 그렇게 해서 매출과 손익이 좋아지면 그 돈을 인마이 포켓하지 말고 그걸 직원들에게 재투자를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재투자를 해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연봉을 올려주고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를 할 거예요? 보상을 해주면서 그에 맞는 포지션을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쉬운 말로 승진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량을 발휘할 조직이나 책임을 권한을 계속 부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도전적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들이 다시 또 비즈니스 결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조직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조직에게 그것을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구성원이 내가 거꾸로 이런 마음으로 일해봐야지 그러면 그건 앞으로 뭐가 될 수 있다? 임원 내지는 회사의 대표가 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내가 그걸 직접 하기 싫어. 왜냐면 나는 세가슴이어서 도박을 잘 못해. 그리고 그런 건 골치 공사가 좀 싫어. 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는 옆에서 훈수되는 자가 되는데 훈수되는 자의 대표적인 이름이 누구입니까?
기술사예요. 훈수의 다른 이름은 자문입니다. 자문. 네, 여러분들은 책임지기 싫어서 나는 그냥 잠을 안 쓰도록 해요. 난 책임지고 내가 비즈니스를 창출해 볼 거야, 손으로. 난 수많은 사람에게 월급을 주는 벌을 받고 싶어. 손들어 보세요. 그것도 월급을 왕창 많이 주는 벌을 받고 싶어. 손들어 보세요. 그런 마음이 드시면 바로 창업을 하시고 고군분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사들을 많이 불러서 기술사들에게 자문을 줍니다. 아시겠죠? 어느 쪽에 서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술사가 되고 보자. 기술사 되고 나서 창업해도 돼요. 자, 이게 바로 IT BSC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IT를 붙여서 BSC를 하면 IT는 지금 직접 돈을 버는 부서가 아니죠. 비즈니스를 서포트하는 부서예요. 물론 IT 자체를 업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그렇죠. 지금 그게 IT가 비즈니스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비즈니스 내부에서 IT는 서포트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직접 매출, 손익을 창출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이게 이제 재무 관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객이 바로 사용자들의 시이죠. 그래서 고객 관점보다는 사용자 중심이죠. 그 다음에 운영 특허성, 구축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는 이 고객,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시스템은 구축 중인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픈 이후에 제공되기 때문에 그것이 직접적으로 비즈니스하고 연관되어서 성과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겁니다. 미래 재무적 관점, 이거를 잘하려면 구성원들이 계속 스마트해져야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IT 포트폴리오 되게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디스커버리 단계, 프로젝트 단계, 에셋 단계, 또 말을 약간씩 바꿨죠. 디스커버리 뭡니까? 기획 단계입니다. 그래서 과제들을 무엇을 했는지 찾고 있어요. 맞죠? 네, 그 다음에 프로젝트 단계는 여기서 기획에서 오케이, 이거 하자 라고 결정난 애들이 예산이 집행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로젝트가 돈 있어야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집행되는 거예요. 자, 예산이 투자돼서 이제 제품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스템 프로덕트라고 하죠. 그래서 IT 프로덕트로 바뀌어서 이것들이 비로소 회사의 고정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IT 에셋이라고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요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는 고정자산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만들고 있는 반제품, 가공 중인 제품입니다. 이건 자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산으로 넘어왔을 때 이때 그래서 이게 회계 관점, 재무 관점이 되게 강한 거예요. IT 에셋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IT 포트폴리오는 뭐예요? 투자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기획하는 단계에 투자 대상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 다음에 거기서 결정하는 예에 대해서 우리는 IT에서는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론, 제품이 만들어서 이제 운영되고 있어서 팔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단계 우리는 여기에다 돈을 저쪽으로 운영 유지 보수죠. 얼마를 투자하는 게 맞는가. 그래서 자산을 운영 유지 보수하는 돈을 얼마든 투자를 해야 되지. 자, 이것들을 조금조금 투자를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는 포트폴리오가 가장 수익성이 좋게 만들겠다 라고 지금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즈니스 관점에서 IT 자체를 하나의 단계를 투자의 대상으로 이해되시죠? 이걸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위험 관점에서 이것들을 쓸 굉장히 거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그런데 평가를 받고 나면 위험이 조금 더 낮아져요. 그래서 위험 낮은 이 녀석을 실제 만들어서 오픈해버리면 위험이 이제 완전히 실현된 거예요. 그래서 위험이 없어진 상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장기적인 가치 잠재력은 이게 뭐가 될지 몰라요. 잭팟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래서 잠재력은 가장 크고 얘는 이미 이제 잠재력을 실현해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재력은 이미 실현이죠. 더 이상 나올 잠재력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거죠. IT 예산 현황 이런 거는 이쪽은 지금 전체 미래에 대한 예산으로 보면 굉장히 큰 거고요. 이거는 이제 운영 유지 보수가 발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현황이 낮아지고 이런 거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더 상세하게 이렇게 해봤고요. 결국에는 여기서 이 편향성이나 가치평가 이게 되게 중요해지죠. 그죠? 자,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바로 이러한 부분자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비용과
우리가 더 비용을 투자를 하고 싶으면 할 수도 있고 안 수도 있고. 그래서 재량, 비재량이 이렇게 크게 나누는 거고요. 비재량 쪽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 혁신의 모티브가 되는 부분이 있고 비즈니스 성장의 모티브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이 아래쪽은 말 그대로 비즈니스 지원하고 유지하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성장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럼 어디다가 많이 할당해야 된다? 여기다 해야 된다. 그런데 실상은 여기다가 주로하고 유의를 잘 안 해요. 당연히. 자, 이제 투자평가에 관련된 리스크입니다. 비즈니스 밸류, 업무죠. 그 다음에 리스크, 이건 말 그대로 위험이에요. 자, 그래서 업무에 대한 가치, 미래 가치와 그 다음에 리스크를 평가를 해서 투자를 한다는 말이거든요. 자, 리스크 넣고, 그 다음에 가치를 많이 줄 거예요. 수익. 당연히 이 투자 수익을 해야죠. 리스크 넣고, 그 다음에 가치를 낮아. 기가. 그 사이에 있어. 그러면 검토 계속해서 이쪽으로 보낼 건지 이쪽으로 보낼 건지 결정해야죠. 자, 이거 시험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전자정보 선거관리 지침이죠. 그 안에 프레임이 이거예요, 지금. 이거 갖다가 백에서 넣는 겁니다. 근데 이거 시험 문제 나왔는데 전부 다 지금 여쭤보고 있어. 거기에 보면 업무를 상중하는 게 있어요. 평가잖아요. 그 다음에 비용을, 저 위험이라고 하는 걸 비용을 상중. 그래서 업무하고 비용을 바꿔놓고, 그거에 따라서 5점, 3점, 1점을 주고 나서 3점 미만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폐기. 3점 이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투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운영되는 서비스는 어떻게 해요? 이 IT 셋이죠. 운영에 대한 성과가 똑같아요. 업무 쪽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 쪽에 이것도 이제 비용인 거지. 그래서 말만 바꾸는 거죠. 업무 실적이 계속 유지받지 않는다. 아니면 폐기. 그 다음에 재포지셔닝을 한다. 연기를 한다. 그래서 이게 전자정보 성과관리 지침에서 또 가져간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프리집에서 아마 프리집에는 이거를 보니까 교수가 넣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있으면 여기서 배운 거예요, 사실. 근데 이런 걸 알고 있다가 이제 그런 거 영향 받아가지고 국가적으로 그런 거죠. 법이나 이런 거 지침법을 개정할 때 정부가 동원해서 돈 주고 하잖아요. 저런 지식 있는 사람들 갖고 이거 끌어다가 편집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열심히 해보시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아, 돈이다. 돈이 제일 무서우시죠? 그 무서운 돈을 왕창 뿌려주고 싶어요. 여기 지금 돈 깔려있는 거예요, 이 교재에. 보이시죠? 돈 깔려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갈기를 자들이 하고 그 모양을 다 드시고 긁어야 돼. 그럼 나중에 다 돈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투자평가 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전평가, 전반평가, 사후평가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프로젝트라고 해서 프로젝트 평가를 크게 이제 3단계로 나눈다 그러면 사전, 전반, 사후 이렇게 또 봐요. 근데 이거는 사실 범용화된 이 평가에 대한 이 단계이기 때문에 어디서 적용도 맞아요. 꼭 프로젝트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평가에는 사전,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사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IT 기획이나 투자 이렇게 나누어서 이 단계를 굳이 구분을 하면 투자 의사결정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는 얼만큼 투자 비용의 규모를 수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나누고 시스템 구축 업무, 여기는 품질 지표나 이용 지표, 여기는 구축 단계고 있는 운영 단계죠. 근데 이제 비즈니스에서 이제 최종 결과, 업무 성과 결과 같은 여부를 목표 대비 평가할 때 당연히 평가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사전, 중간, 처음으로 나누어서 왔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되니까요, 이 사이트에? 시스템 하나 개발하면 몇 년 써요? 5년에서 기간이 10년 걸렸어요. 근데 이 사이트 전체가 얼마 걸릴까요? 최종 사업평가는 그거 끝난 다음에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투자된 비용, 그 사이에 비즈니스 밸류와 환산될 수 있는 모든 걸 다 깨달아가지고 투자 대비 수익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는 결과가 나오죠. 그렇게? 근데 사전 단계에는 그런 데이터가 없어. 그럼 이 나머지를 어떻게 해요? 나머지 기간 동안에 발생할 것들을 원가가 얼마 발생할 거고 예측되는 베네핏이 얼마 발생할 거고 이걸 비용으로 수량으로 환산해갖고 이때 미리
투자 대비 수익 이렇게 해가지고 비율을 보겠죠. ROI를 보겠죠. 그런데 근데 이제 중간에 가다 보면은 예상된 원가가 막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투자 비용이 자꾸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 환경이 자꾸 바뀌면서 예상 베네핏이 자꾸 바뀔 수 있어요. 그럼 또 그게 베네핏이 자꾸 미래의 기대 이제 가치가 자꾸 바뀌겠죠. 그래서 중간 평가를 하라는 거예요. 중간 평가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하다가 들어버려야 될 수도 있어요. 또 그것 때문에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이 확 바뀔 수도 있어요. 네. 이런 요구사항이 바뀌면 여러분들 매우 쉬우시죠? 그래서 중장기 프로젝트에서 요구사항이 바뀌면 프로젝트가 거의 다시 하는 수준이에요. 그럼 중장기 프로젝트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 비즈니스가? 네, 불안정성이 높아져요. 그러면 프로젝트를 길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최종판의 프로젝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메시지를 시도하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레자일인 거예요. 레자일. 그래서 데브옵스인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 머릿속에 지금 부채가 쫙 펼쳐지면서 다 연결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투자평가 계획법에 있는 재무적, 정성적, 자정적, 통계산술이 있다고 그랬죠. 재무, 정성, 자정, 이 정도는 외우셔야 돼. 통계산술 외우셔야 돼. 근데 재무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TCO, 그 다음에 CBA, 그 다음에 정성적 뭐예요? 우리가 배운 IT 포트폴리오 분석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정보평가를 하기 때문에 IO이고, 전자정부는. 그 다음에 다중조건 방식, 앞에서 봤던 DSC, IT DSC, 이게 다중조건이에요. 우리가 지금 요 세 가지 봐버렸어요, 그죠? 그냥 뭐만 보면 돼요? CBA 정도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통계산술, 이거는 이제 실물 옵션같이 응용평균이 그래서 어렵죠? 이건 진짜 펀더멘털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 이거 안 써도 된다. 세부적인 내용을 쓰라는 문제는 안 나와요. 이것을 이런 분류자들이나 개념을 알고 있는지 이걸 물어보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TCO는 구매 당시의 비용뿐만 아니라 운영 유지 보수 하면 이게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운영 유지 보수 할 때 돈 들어야 하는 거예요? 돈 들죠. 그래서 구매할 때 싸게 줄게 이러고 나서 운영 유지 보수 비용 구매 비용의 50% 이렇게 하면 이거 자세한 거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 싸게 준 거는 뭐예요? 사기죠. 자, 그런 식의 의사결정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 총 사용기간, 내용 변수라고 하죠.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 제품이 대부분인데 제품의 내용 변수가 만료되는 시점까지 들어갈 돈을 전체를 그러면 구매 시점의 견적 비용 플러스 운영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 전부 다 합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코스트가 얼마 들지 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CBA 코스트 베네핏 어널리시스죠. 이거 비용 관점이 그런 거예요. 코스트 베네핏이니까. 자, 넷 프레젠트 밸류 현재 가치죠. 현재 가치. 순현재 가치라고 얘기해요. 순현재 가치가. 왜냐면 우리가 투자 비용이나 이 투자 비용 원가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돈이잖아요. 근데 올해 100원 준다고 했어요. 근데 물가 상승률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년에 물가 상승률이 7%라고 쳐요. 그럼 내년에 100원으로 그 물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투자해야 되는데 못 사죠. 그러면 투자 비용은 어떻게 된다? 가만히 있어도 연체들로 9% 오른다. 자, 베네핏 가치 있죠? 이렇게 하면 이만큼 돈 벌 수 있어. 또는 기대 효과가 있어. 라고 해서 돈으로 환산된 가치들이에요. 돈의 가치는 할인, 물가 상승이 된 만큼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된다?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7%가 올랐다. 그러면 올해 100원짜리는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얼마나 돼요? 100원짜리는 내년에 107원이 됐어. 물건이. 그러면 이 돈으로 내년에 100원 가지고 그 물건을 못 사잖아. 그러면 이 물건의 올해 환산된 가치는 7%를 까야지. 그거 얼마예요? 93. 이해되시죠? 그러면 내년 기대가치, 돈 이만큼 가치가 있어요. 막 부풀리는 거는 부풀려져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럼 몇 %씩 가야 돼요? 내년에 환산된 가치는 7% 가고, 그 다음에 내후년에 또 7% 똑같이 떨어질 거잖아. 그런데 이미 떨어진 데서 다시 또 가치가 또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100원 번다고 했는데 실제 돈 쓰는 거 97원이에요.
그리고 그 후년에 또 100원 번다고 하는 것은 97에서 다시 또 가야지. 그러니까 복리로 가야지. 자, 그러면 원가는 9% 오르고 기대가치는 줄어들죠. 그냥 3년짜리 프로젝트를 했을 때 또는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다시 5년간 쓸 거잖아요. 그럼 8년 동안의 투자 이 원가와 투자 비용과 그 다음에 기대치, 기대 효과 비용이죠. 수익이죠. 이 수익, 원가 이 두 가지는 아래쪽은 줄이고 아래쪽은 늘리고 위쪽은 어떻게 된다? 줄인다. 그렇게 나눴을 때 진짜로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해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이게 대부분 맞죠? 돌반지 살 때 어떻게 됐어요? 돌반지를 사서 줄 거야. 20년 전에 5만원짜리 사서 줬어요. 맞죠? 5만원짜리 돌반지를 주고 있으면 이제 아이에게 그냥 깜짝거리니까 잘 되라는 의미도 있고, 뭐 기뻐하죠. 그 돌반지를 막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팔아서 아이에게 학자료도 그리고, 그죠? 뭐 이렇게 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돌반지로 5만원짜리를 투자하면 이렇게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돌반지는 돌반지 맞아요. 예, 화폐가 지금 계속 떨어졌어. 근데 돌반지가 근데 어떻게 됐어요? 수익은? 예, 그거에 비례해서 못 늘어나. 그걸 초과해서 못 늘어나. 왜냐면 막 사는데 쓰면 수익은 늘어나고. 지금 얼마? 5만원짜리가 얼마 됐어요? 50만원이 넘어가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예요. 근데 사람도 떨어진 거. 이거 잘 될 거야. 이 주식 사면은 안정적이야. 그리고 이 주식은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주식이 망하면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노래도 망하는 게 같아. 자, 그런 대표적인 주식은 뭐예요? 신라같이 탑10 안에 드는 애들이 있죠. 지금 1등부터 쪽으로 서열을 매가지고 탑10이 뜨죠. 네, 탑10의 색깔이 매일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리겠죠? 예를 들면, 자, 금과 그 다음에 탑10에 투자를 하라고 하면 여러분 언제 투자하시겠어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은 의사결정을 하라고 하면 못해요. 내가 앞으로 금이 100만원 될 건데, 그럼 안 믿어. 100만원 될 줄 알면 지금 땡빛 10억이라도 빌려서 사지. 맞죠? 10억 가져가 하면 어느 정도 얼마 돼요? 100억 될 거잖아. 그죠? 그럼 이자는 돈보다 9%는 오늘 수익률이 더 빨라요. 어떻습니까? 100만원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네, 비트코인 지금 얼마예요? 2억이요. 1억이죠. 옛날에 2000년쯤에 비트코인 선물로 주는 건데, 그죠? 비트코인이 있어가지고 선물로 줬어요. 근데 그게 지금 1 비트코인을 선물로 줬던 거죠. 지금 1억이에요. 그때 1억 될 줄 알았으면 그때 어떻게 한다? 은행에서 땡볕 빌려달라고 줬거든. 우리 중간에 못 떨어지고 갔다 갔다니까 힘들겠지. 그리고 조금 오르면 팔았겠지. 절대 이때까지 기다려야 돼. 맞죠? 100만 개는 팔았죠. 맞아요.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비트코인으로 돈 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투자의 규제. 그래서 이 투자 평가 기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는 이건 안 볼게요. 넘어갈게요. 레퍼런스 분류를 받고 리턴 인베스트먼트 ROI, 수익과 비용의 비율, IRR, 내부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페이드 비율, 이거는 투자한 비용보다 수익이 더 똑같거나 많아지는 그 시점이 얼마나 되냐. 쓰러지는 건 제가 치고. 이게 이제 민간협력사업 PPP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좀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투자들을 전부 하게 해주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그런 비용 투자하는 게 너무, 예를 들어서 AI 기반 구축하려고 해요. 엔비디아의 GPU 지금 사려고 해요. 이제 정부 돈으로 사려고 해요. 얼마큼 사야 될까요? 엄청 많이 사야 돼요. 근데 엄두도 안 되죠. 세금 가지고 그렇게 세금이 쉽죠. 그러면 그거를 누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고 나서 그거를 서비스는 정부 기관들이 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비자 수요는 무조건 확정적이죠.
대신에 투자할 돈이 없어. 일시적으로. 그러니 그거를 민간 사업자가 투자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서비스 운영도 니네가 하고, 벌어들이는 수익도 니네가 가져가. 그래서 니네 투자비를 다 던지고, 그 다음에 일정 많이 던지고 나면, 그 다음에 정부한테 반환해줘.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이것들의 유형이 뭐 BTO 또는 BOT, B는 뭐냐면 빌드예요. O는 오퍼레이션. 그 다음에 T는 트랜스퍼예요. 그럼 의미 딱 오시죠. 자, 빌드, 투자해서 짓고 난 다음에, 만들고 난 다음에, 그거를 먼저 운영을 계속 하도록 해주면 O가 먼저 오는 거예요. 그래서 BO. 그리고 운영하고 이제 다 돈 던지고 나면 정부한테 반환해. 트랜스퍼. 이게 이제 BOT. 근데 반대도 있어요. 짓고 나서 트랜스퍼를 먼저 해. 소유권을 먼저 넘기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오퍼레이션을 해요. 이 오퍼레이션 하는 것들은 그 사업자 그대로 해요. 근데 대신 소유권이 정부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하고 들어온 수익에 대해서 정당해서 그죠. 이게 BTO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민간 회사에서 쓴 방법이에요. 그래서 PPP라고 부르는데 이제 퍼블릭 정부하고 그다음에 프라이빗 민간 사업자의 파트너십이다. 그래서 PPP라고 부릅니다. 한번 시간을 나한테 혹시 모르니까 봐주시면 나중에 시험지 나오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OSP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보전략계획 수립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의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IT 기술 유형을 어떻게 설계 능력을 산출할 것인가. 자, 이제 이렇게 정의된 거 이해되시죠? 전에는 읽어보면 뜬금없는 소리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인포메이션 스트래티지 플래닝이 뭔지 딱 이해되시죠? 네, 아, 이거는 진짜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 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비즈니스하고 온라인 단계에서 있는 IT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한 이해를 사람들은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마틴이 만드는 정보공학 플랜입니다. 거기에 최상위에서 우리는 IT에 관련된 구축이라고 운영자들 먼저 플래닝을 해야 된다. 이 플래닝을 통해서 비즈니스하고 우리는 어떻게 온라인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플래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즈니스 분석하고 시스템 설계하고 구축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는 관리기법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이름이 뭐로 바뀌었다? 마른이로 바뀌었다. 네, 뭐 민간사업자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하고 비즈니스 이 두 가지로 에너지를 분석한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여기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묶어버려가지고 여기 식성 정확히 안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되게 명확히 보여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두 개를 구분해놓고 쓰지 않으면 일반적인 것들하고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모든 것은 PDC에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PDC에 시죠. 그래서 이거를 ISP 문제 계속 나오는데 점수 안 나오잖아요. ISP 문제에서 핵심은 업무하고 기술, 정보 기술, 업무하고 IT, 그다음에 플러스 선진사의 벤치마킹. 이 세 개를 명확하게 SAG 단계로 써야 돼. 이거 구분해서 쓰지 않으면 점수 잘 나올 거예요. 이렇게까지 강조했으니까 이제 하겠지? 이미 계속 나왔으니까 더 이상 ISP 안 나오겠죠? 라고 생각하면 또 나오죠. 확실하게 밟아보자.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정부에서 말하는 ISP 가이드에 나오면서 한국에서 편한 분석 이 용어를 강조적으로 외워서 써주세요. 네, 그 다음에 정보와 비전, 및 전략수의 목표문제 설계, 통합비행기. 우리가 이제 현황 분석, 목표문제 설계를 많이 이제 이해하고 통합비행기 이 세 개를 알아요. 근데 이 환경 분석 영어와 정보와 비전 및 전략수의 이 용어들을 암기를 안 써요. 이거 대충 쓰거든요. 근데 이거 암기합시다. 암기, 오케이? 환경 분석, 정보와 비전 및 전략수의 두 개는 암기. 네, 현황 분석, 목표문제 설계 이런 걸 알고 있는 거고. 그럼 어차피 정보와 전략 계획 수립이 통합 비행계획, 로드맵이라고 그랬죠. 정보와 로드맵. 이게 다른 여기의 공식 이름 통합 비행계획이잖아요. 외웁시다 제발. 그러면 산출물 외웁시다 제발. 맨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강표 치면 또 이 문제가 나오죠? 원가 요소를 써라라고 총사부터 요소. 이런 거. 예비비도 있네요. 유지관리 능력. 그 다음에 ISP 검토할 때 뭐한다? 사업화 당급 실현 가능성 규모 접종 사업.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오면 안 받으면 무슨 못 나와. 근데 받아주시면요 어디서 다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강의할 때 보면 막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거 요 페이지 확실하게 받고 필요하면 출력해서 머리맡에 붙여놓자 이거 진짜. 오케이? 검토는 누가 한다? 검토는 누가 해요? 전문기관한테 검토 맡긴다 그랬죠? 이게 ISP 산출물 검토 나와있죠? 이 전문기관이 누구예요? 한국정보와 진흥원. 증명 이름은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복잡하니까 영문 이름으로 쓰자. 영문 이름은 안 되겠다. NIA. 오케이? NIA도 읽으시겠다? 기재부가. 그리고 ISP를 하는 부서들은 중앙관 쓴다. 이게 머릿속에 잡혀 있어야 됩니다. 네. 자, ISRP, 이걸 자꾸 물어보던 거 보고, 그죠? 그래서 단계를 물어보면 프로젝트 상승 및 참여자 결정, 정보 시스템 방향성 수립, 그다음에 업무 및 정보기술 요건 분석, 요건 정의 이렇게 돼 있죠? 요건 분석할 때는 업무하고 정보기술을 요건 분석하고, 요건 정의를 할 때는 정보 시스템 구조 및 요건 정의예요. 정보 시스템 구조는 뭐다? 아키텍처다. 그리고 정보 시스템 구축사업 이행 방안 수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확실하게 외워버리자. 프로젝트 착수 및 참여자 결정. 앞에서 ISP는 뭐예요 이게? 환경 분석. 뭐하시죠? 아키텍처 정의가 여기죠. 네, 그래서 정책 방향성 수립, 요건 분석, 업무의 보이고 정보기술 분석. 실제로 요거 여러분들 개발 사업 들어가고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들 별게 여러분들 업무 개발 요건으로 다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때만 한번 볼까요? 전체 시스템에 대한 구성은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모듈들이 전부 통합되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큰 그림을 보여줘야 돼요. 그 큰 그림이 뭐예요? 정보 시스템 아키텍처죠. 그래서 이 아키텍처, 이 정보 시스템 구조가 아키텍처 이거를 정의를 해줘야 돼요. 연관성 분석이 되죠. 이행 연관성. 이 인터페이스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기능 요건과 인터페이스 요건이 있어야지, 그죠? 그다음 데이터 요건이 있어야지 그걸 할 거잖아. 맞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핵심적인 게 하나.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때문에 여기 분리발주 해야 될 소프트웨어도 있죠. 그래서 인하우스 개발이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써야 되겠어요. 그런 것들은 솔루션이 있는지 소프트 솔루션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있으면 그 솔루션을 쓰는 데 붙이겠죠. 맞죠? 그래서 분리발주 해야지. 그 이야기예요. 자, 이런 게 다 판단되면 이 RFP에다가 그거를 요구사항, 요건으로 해가지고 다 집어넣어서 쓰라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해서 RFP를 내면 이제 사업자들이 제한 요청서를 보고 제안서를 제출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업체 선정하고 평가하는 거를 지원을 해주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어디만 찾다가 저 그냥 붙여놓자. 보면 단품으로 솔루션 막 이렇게 기술 뭐 이런 거 물어보면 그런 거 선택하는데 ISP 나오면은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으니까 쓰죠. 마지막으로 선택해서. 근데 그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쓰자. 이렇게 이건 머리맡에 붙여서 달달달 매일같이 암기하자. 매일같이. 그리고 매일같이 보면은 시험에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업무에 도움이 되시고 이걸 보시면 내가 업무 때 뭐를 빠뜨려 놓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리스크들을 프로페셔널에서 다 방어하실 수 있어요. 미리 알게 되면 방어되죠. 네, 그래서 RFP 작성 원칙 넘어갈게요. 요구사항 작성 가이드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의 종류를 쓰라 시험 문제 나왔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걸 안 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기신사 효율이라고 썼다. 맞죠? 여기 기신사 효율이라고 돼 있어야 됐어요? 안 돼 있잖아. 그렇죠? 뭐가 돼 있어요? 기능은 무조건 맞아. 아니면 기신사 효율 기가 기능이잖아. 네. 성능, 품질, 인터페이스, 데이터, 운영, 그거가 좀 다르죠. 기신사 효율이랑 좀 다르죠.
하지만 모르는 거 없죠, 이 아이. 맞죠? 근데 안 받으시면 시험 문제는 못 써요. 품질 요구사항에 이거 뭐가 있어요? 신사, 효율, 예무, 여기 들어있어. 그죠? 여기 밑에 있는 품질 요구사항. 이렇게만 받았으면 무조건 쓸 수 있는 거죠. 성능은 따로 워낙 좋으면 빠져나와요. 그냥 인터페이스 따로 빠져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 요구사항은 되게 놓치기 쉬워요. 왜냐면 우리가 기신서 효율할 때 이 데이터는 원래 우리 펑션 포인트 할 때 뭐가 있어요? 트랜잭션 기능과 데이터 기능이죠. 그러니까 사실 기능의 일부예요, 데이터. 근데 여기서는 데이터 요구사항을 따로 빼놨던 거예요. 그 다음에 용역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은 진짜 다 기신서 효율에서 바로 발라내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제약사항은 다 제약사항 빼버리면 안 된다. 제약사항 엄청 중요해요. 요구사항 같지 않죠. 근데 제약사항도 이거를 전제로 해서 해줘. 요구사항 맞아. 이것도 붙여놓으실 거죠? 아, 붙여놓고 몇 개 없다, 그죠? 이거 붙여놨으면 시험 보고서 나올 뻔했을 텐데.